제가 오늘은 역사의 신이 주재하는 한반도 드라마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제가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일보로만 따지면 30년, 모두 포함하면 32년 언론인 생활을 지난해 11월에 마쳤습니다. 11월 말에 중앙일보에서 강제 퇴사당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앙일보가 이상한 방향으로 이념적 노선이 바뀌어서 수년 동안 내부에서 갈등과 대립과 이런 것을 겪다가 11월 말쯤 돼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것 같으니까 먼저 저를 내보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입당을 해서 대통령 선거 경선에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예선에서 떨어져서 4명의 결혼은 본선에 가지를 못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당원들 투표로 예선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당에서 여론조사로 하는 바람에 제가 지명도에서 다른 오랜 정치인들에 비해서 지명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충동적으로 이렇게 출마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것을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여러 결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제가 이번에 출마를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후회할 것이다. 후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출마라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제가 평생 후회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평상시의 시기라면 출마를 하지 아니해도 후회를 하는 일이 없겠지만 2017년에 한반도 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각별하게 위기이고,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작게는 5천만, 크게는 7,500만 한민족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별한 시기에 각별한 선거이기 때문에 제가 꼭 한번 선택을 받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결과는 다른 후보가 됐고,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다. 결과는 이제 다른 후보로 됐습니다만, 어쨌거나 저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시도를 했다. 다만 시대가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변명거리가 생겼습니다. 제가 왜 2017년을 각별한 시기라고 말씀드리냐면, 1945년 해방으로 따지면 72년, 남한과 북한의 정권이 수립된 걸로 따지면 69년입니다. 대략 70년입니다. 그래, 소련이 70년을 넘기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69년 만에 소련이 해체됐습니다. 이 봉건 왕조 시대를 제외하고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공화국의 역사에서
근대 역사에서 70년을 넘긴 독재 정권이 없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세습 1948년으로 따져서 69년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이후에 전무후무한 기록이고 앞으로도 깨지지 않을 기록입니다. 왜냐, 이런 3대 세습 자체가 없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49년 집권을 했습니다. 이 타이 기록을 쿠바의 카스트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깰 수 있는 사람이 리비아의 카다피가 유일했는데, 카다피가 42년 만에 시민혁명에 붙잡혀서 개처럼 끌려다니다가 죽었습니다. 지금 저 시리아의 아사드가 아버지한테 권력을 묻어받아서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만, 뭐 아사드도 오래 못 갈 겁니다. 앞으로 깨지지 아니한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기록도, 장기적인 기록도 그러하지만 독재의 성격이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악성으로 변형된 공산정권,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하게 인민을 탄압하고 굶기는 정권,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된 자폐 정권. 저는 이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이 기록의 악의 기록, 그늘의 기록, 어둠의 기록, 성경의 세계와 철학의 세계와 달리 현실의 세계에서 세이탄이 있다면 북한이다. 어떻게 역사적인 길이도 그렇고 그 독재의 성격도 그렇고 역사상 최악의 독재가 어떻게 왜 하필이면 한반도의 북쪽에 있느냐, 그리고 왜 하필이면 한민족이냐, 그 기록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은 민족과 국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한민족에게 이런 가장 끔찍한 악의 기록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느냐. 저는 인공에서 찍은 이 한반도의 밤의 사진을 볼 때마다 남한은 뭐 전국이 불야성이 돼 있는데 북한은 평양만 촛불처럼 희미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깜깜합니다. 그래서 마치 남한이 중국 대륙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섬 같은 섬.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이 민족과 역사가, 국가가 존재한 이래로, 뭐 국가까지 따질 것 없습니다. 이 부족이 존재한 이래로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인근 부족이나 국가 사이에 남한과 북한만큼 양극화가 심하게 진행된 사례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을, 북한을 제가 쳐다볼 때마다, 북한을 3번 갔다 왔습니다만, 평양, 금강산, 개성 이제 3번 갔다 왔습니다만, 평양과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오랫동안 제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양극화와 끔찍한 독재와 끔찍한 악의 기록이 한반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해답이 역사의 신이 주재하는 한반도 드라마라는 이론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역사에는 신이 존재해서 신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민족을 선택을 해서 그 민족의 드라마를 통해서 전 세계의 인류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가 유대인의 드라마고, 두 번째가 독일인의 드라마고,
첫 번째 유대인, 이 드라마에 근데 제가 꼽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2500여 년 전에 바빌론 왕국의 침략을 받아서 유대 왕국이 멸망한 이래로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세계 유랑을 겪지 않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이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아니겠습니까? 홀로코스트 그 히틀러의 나의 투쟁 자서전을 보면 서문에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 저것들은 땅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런데 우리 사회에 빌붙어서 기생충처럼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고 있다. 유대인을 기생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틀러가. 기생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틀러의 유대인 박멸 작전이 600만 명을 학살한 홀로코스트입니다. 그 전 세계에서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건설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유대인들의 드라마를 첫 번째로 꼽는 것은 그런 핍박의 역사도 있지만 국가를 건설한 이후에 자신들의 생존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다른 민족들은 추종하지 못할 정도로 각별했다. 자기보다 덩치가 한 20여 배 큰 아랍을 상대로 4번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핵무기까지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강소국이 되어 있습니다. IT 기술로 무장을 해서.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아랍의 핵 개발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다 때려 부셨습니다. 1981년에 이라크의 오시르크 원자로부터 부수고 1997년인가요? 시리아 원자로를 부수고 이번에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를 했는데 저는 뭐 경제적인 제재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은 결국 이란이 생각할 때 자기네들이 핵개발을 계속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스라엘 전투기가 날아와서 원자로를 다 부술 것이다. 이라크를 부수고 시리아를 부쉈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저는 핵개발을 포기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라크의 오시르크 원자로를 부술 때 그 이집트로부터 빼앗은 시나이 반도의 사막에다가 오시르크 원자로하고 똑같은 모형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팬텀 정폭기, 지금 이제 팬텀이 지금은 구식이 됐습니다만 옛날에 팬텀이 최신식 정폭기였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 팬텀 정폭기를 도입을 해가지고 요란하게 폭격 훈련도 하고 국민들에게 다 보여줬었지 않습니까? 팬텀 정폭기를 한 개의 편대가 2대씩, 그래서 2곱하기8 해서 전부 16대가 출격을 하는 훈련을 했는데 8개 조로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대로 1번 조는 원자로의 맨 위를 부수고 2번 조는 그 다음, 마지막 8번 조가 원자로의 밑바닥에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게, 그래야만 원자로를 완벽하게 부수니까. 그래서 8개 조의 16대가 계속 이렇게 순서대로 폭격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복 1000km를 날아가서 아주 저공으로, 이스라엘에서 이라크까지 가려면 요르단을 지나야 되는데 요르단의 방공망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저공으로 왕복 1000km를 날아가서 이라크의 오실크 원자로를 완벽하게 부숴버립니다. 16발 폭탄 중에서 2발만 터지지 않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전투기 조종사들은 방공포에 맞아서 격추될 수도 있고, 오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무슨 뭐 한 200km 떨어진 데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우리 한국의 F-15K 같은 전폭기가 아닙니다. 팬텀은 자기가 직접 몰고 가서 눈으로 원자로를 보고 강화해서 폭탄을 투하하고 다시 날아올라서 돌아오게 돼야 되는 아주 위험한 작전, 목숨을 걸어야 되는 작전. 제가 유대인의 드라마를 첫 번째로 뽑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실질적으로 위협을 제거하는 민족. 제가 두 번째로 뽑는 것이 독일인의 드라마인데, 독일인들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양 대전에서 패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돼서 결국은 동서독으로 양분됩니다. 그런데 이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이 경제 개발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독일인의 드라마를 뽑는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보다 독일인들의 정신을 제가 주목하기 때문에, 동서독으로 분단이 됐지만 서독이 결코 오랫동안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독 연방 전체 16개 주 중에서 지금 일시적으로 5개의 주가 나눠져 있다. 11개 주는 서독이 있고, 이게 헌법에 해당되는 서독연방기본법이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놓고, 저 5개 주는 언젠가는 다시 서독에 합쳐질 우리의 부분에 불과하다. 국가가 아니라. 계속 그러다가 1970년대 초에 빌리 브란트가 집권을 하면서 동방정책을 하게 됩니다. 서독식의 협력 정책이죠. 그래서 이제 동방정책을 통해서 동서독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되고, 그때서야 이제 뭐 국가로 상대를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서독 국민들은 독일 통일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1년도 되지 않아서 11개월 만에 동서독 통일이 전광석화처럼 가능하게 된 겁니다. 제가 많은 한국의 이 좌파 세력들은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거론하면서 남한도 북한에 대해서 햇볕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사물의 반쪽만 본 겁니다. 72년에 동방정책을 하기 전에 11년 전 1961년에 중앙기록보존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동독 사회주의 정권이 동독 인민들을 탄압한 기록을 전부 다 보관해 둡니다. 베를린 장벽을 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총살 명령을 내린 사람, 그리고 총살을 실제로 집행한 사람, 그리고 동독 주민들을 탄압을 했던 동독의 검사, 판사, 경찰, 고위 관리들에 관한 기록을 전부 다 챙겨놓습니다. 그래서 1990년 독일 통일이 된 이후에 동독의 공산당,
동독의 그 호네커 사회주의 통일당, 그 통일당의 정치 구건들 중에서 3분의 1이 법정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통일된 다음에 북한 노동당의 정치 구건 중에서 3분의 1을 재판정에 세운 겁니다. 그런 역사를 놔두고 그저 동서독 교류, 햇볕정책, 지원 이런 것만 생각을 해서 우리도 서독처럼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한국의 햇볕론자들의 얘기입니다. 중요한 세상의 반쪽은 놔두고 제가 그래서 그 독일인들의 그 정신, 그렇기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1개월 만에 강대국들의 이런 간섭을 다 뿌리치고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정신, 그 정신 때문에 제가 독일인들의 드라마를 두 번째 드라마로 꼽습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그러면 역사의 신이 생각하고 있는 3차 드라마는 과연 언제 어디서 터질 것인가를 연구해 왔습니다. 책도 쓴 적이 있는데 3차 드라마의 대상이 되는 민족과 지역을 알아맞추려면 1차 드라마와 2차 드라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드라마의 공통점을 찾아내면 되는데,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대조법입니다. 대조법. 모든 드라마가, TV 드라마도 갈등을 최고조로 올립니다.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은 것처럼 갈등을 최고조로 올렸다가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대단원의 막을 냅니다. 이게 드라마의 기법입니다. 컨트라스트, 대조법. 대조법이 없으면 드라마가 안 됩니다. 재미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유대인의 드라마의 대조법이 있죠. 엄청난 시련과 그만큼의 폭의 성공. 독일인들의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3차 드라마의 그 대상을 찾을 때는 천재 지구상에서 가장 극적인 대조법을 보이고 있는 민족과 장소를 고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이 끔찍한, 역사상 가장 끔찍한 양극화와 선과 악의 기록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비밀, 저는 그래서 3차 드라마의 대상이라는 이런 역사의 신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1945년에 해방됐을 때 북한은 이 고구려 기마민족의 후예이기 때문에 성인 남자들의 평균 신장이 남한보다 1cm가 컸습니다. 지금 20세 남한 청년들의 평균 신장이 174cm가 넘습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큽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3대 주축국이었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 중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크고 이탈리아하고 똑같습니다. 독일보다 조금 작고. 남한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북한의 젊은이들 20세들은 신장이 162cm가 안 됩니다. 지금 완전히 그 고구려 북방 기마민족의 후예들이 완전히 인종후퇴가 되죠. 인도네시아나 캄보디아나 이런 남방민족보다도 더 못한 쪼그라들었습니다. 왜냐? 김일성, 김정일 정권이 인민들을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치학에 그 헝거 팔라틱스라는 게 있습니다. 굶주림의 정치학, 기아 정치학. 독재 정권이 인민들의 저항
의식과 저항,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80%만 먹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80% 이 밑으로 줄어든 거예요. 1년에 북한이 식량이 부족한 게 50만 톤인데 1톤의 국제 곡물 가격이 200달러. 쌀이든 옥수수. 그럼 50만 톤이면 1억 달러입니다. 1억 달러. 1억 달러면 1년에 북한 주민들, 굶는 주민들을 한 명도 없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과 미사일에 수억 달러를 펑펑 쏟아보면서 인민들을 일부러 굶기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1인당 GDP가 남한의 25분의 1입니다. 역사상 이렇게 끔찍하게 차이가 난 적이 없어요. 지금 동서독이 통일될 때 동독이 서독의 3분의 1은 됐습니다. 지금 카리브 해를 사이에 두고 미국과 쿠바가 인접하고 있는데 쿠바의 1인당 소득이 미국의 9분의 1은 됩니다. 2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고 그런 경제적인 통계뿐만이 아닙니다. 남한은 세계 역사에서 최고의 양지의 기록을 다 달성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세계에서 제일 빠른 반도체, 세계에서 제일 선명한 컬러 텔레비전, 세계에서 제일 큰 유람선, 전부 다 남한이 만들었습니다. 1961년에 박정희 장군의 5.16서부터 1987년의 6월 시민혁명까지 2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압축 성장 민주화까지 전부 다 달성했습니다. 이것이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양지의 기록이요. 반대로 북한 정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계사에 기록이 없는 음지의 세계 기록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선악의 대결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결론, 그러면 3차 두라마의 대상이 한민족이고 한반도인데 그러면 3차 두라마를 통해서 역사의 신이 전달을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냐? 그거는 현재 이런 양극화라는 현실을 직시를 해서 북한 정권이 지금 벼랑 끝으로 가고 있으니까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이 이제 권력에서 아웃되는 급변 사태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으니까 이번 대통령 임기 5년 내에 빠르면 그 앞에 전반부 1년이나 3년 내에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만약에 터지게 되면 김정은이가 아웃되고 예를 들자면 새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되든 최영애 노동당 비서가 되든 아니면 김영철이나 김원호 같은 강경파가 되든 누가 북한의 지도자와 정권이 되든 아니면 집단 지도체제가 되든 그 정권은 김정은, 김정일 세습 왕조의 개인 숭배와 권력층의 절대 부패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되든 새로운 정권을 남한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식량과 에너지 대폭 지원을 해서 그 정권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북한의 대량 탈북을 막고 그래서 그 정권이 친중으로 넘어가지 않게 막아서 독일보다는 시간이 다소 더 걸리겠지만 독일은 11개월 만에 통일을 했지만 한반도는 사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다소 더 걸리더라도 그 정권을 상대로 그때 햇볕 정책을 해서 대화와 교류 지원을 통해서 독일처럼 자유민주 통일국가로 나가는 그런 교섭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작게는 뭐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 역학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보다도 인류 철학적으로 이 과제는 왜 중요하냐면 자 우선은
이 한반도에 7천만, 7,500만 자유민주 통일국가 등장을 하게 되면 중국의 동북 삼성이 확 열리고 개발이 됩니다. 지금 동북 삼성이 정체되어 있는 이유가 북한 정권 때문이고, 그리고 이런 한반도의 7,500만이 중국의 일당 독재에도 영향을 미쳐서 중국의 민주화에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평생 하고 싶은 꿈이 태평양 국가가 되고 싶은 건데,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연해주가 제대로 개발이 안 되는 이유도 북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일되게 되면 연해주와 이쪽이 대거 개발이 돼서 러시아가 태평양 국가가 되게 됩니다. 일본은 1억 원이 20년에서 지금 뭐 조금 회복되고 있으나 어쨌거나 일본이 국가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것은 안보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한반도를 통해서 한일 간의 해적 터널도 가능하고 중국, 한국, 일본의 경제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면 일본은 한반도를 발판으로 해서 유라시아 철도라든가 새로운 중국의 1대1로 실크로드 이런 걸 통해서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민들이 자동차를 타고 런던과 파리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골칫거리인 북한의 핵무기가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미국은 새로운 7,500만 통일 한국을 발판으로 해서 주한민군을 계속 주둔시키면서 어쨌거나 이 한미동맹을 동북아 세력 균형의 핵심 고리로 삼아서 새로운 미국 나름대로의 세계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북한이라고 하는 암덩어리가 제거되게 되면 이 지역이 확 트여서 새로운 어떤 기운과 자유민주주의와 또는 경제발전의 기운이 돌게 되면 이 동북아라는 데가 세계 인류가 경제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폭발점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정치, 경제, 사회적인 엄청난 의미이고, 보다 더 중요하게는 한민족에게는 한국이 5,000년 역사에서 세계로부터 도움만 받았지, 1950년 한국전쟁 이래로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경제개발을 하고 빈곤에서 탈출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남한이 잘 살게 됐는데, 이제는 7,000만 자유민주 통일 한국을 통해서 한국인들이 인류에게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제적인 업그레이도 중요하지만 저 지옥에서 폐쇄된 사회에서 저 문명의 이익을 보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2,500만의 인류, 한민족이 아니라 인류, 코리안이 아니라 세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2,500만의 휴먼, 저 2,500만의 휴먼을 하루빨리 문명의 세계로 이끌어내라. 이것이 평생 남한이 세계로부터 받은 도움과 빛을 갚는 일이다. 저는 이것이 역사의 신이 한반도의 제3차 한민족 드라마에 숨겨놓은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일들은 벌어질 것이고, 저는 뭐 김정은 정권이 절대 개혁개방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개혁개방이 되면 그 개인 숭배와 절대 부패한테 오래 속아 살았다는 것을 알아서 인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개혁개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통로로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번 대통령 임기 5년이 중요하며 이번 대통령 선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챌린지를 했던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결과가 있게 됐으니까 여기에도 또 다른 뜻이 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역사의 신의 메시지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정말
많은 노력과 자기의 열정을 바쳐서 결국은 이 나라가 그런 궤도로 갈 수 있도록, 정치 권력은 물론 뜻을 좀 달리하는 세력이 가지고 있지만 그거 외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통해서 그 뜻을, 드라마의 뜻을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